네. 자, 리킵 프리미엄 블렌더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RPM 큐브 BS5. 네. 자, 블렌더 필요하셨던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일단 중국산이 아닙니다. 네네. 100% 국내에서 제조 생산되는 대한민국 토종 브랜드 리퀴베 프리미엄 블렌더입니다. 아, 이게 믹서기를 블렌더라고 합니다. 나도 처음 들어보네. 믹서기 아니에요? 섞는다. 이게 블렌드거든. 아, 그래요? 믹서라고 안 하고? 네. 믹서도 섞는다. 네, 그렇습니다. 자, 리퀴베. 좀 더 있어 보이게 얘기하는 거 같아.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게 그거지 뭐. 자, 리퀴베. 아, 정답을 얘기하시네. 자, 리퀴베 프리미엄 블렌더 RPM 큐브 BS5는 뛰어난 성능과 빼어난 디자인으로 해외에서 이미 유명해진 상품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우수 블렌더로 소개됐을 뿐 아니라 굿 디자인과 IF 디자인 어워드, 아이디어 등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했습니다. 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네요. 그래서 이제 예. 미국 아마존닷컴에서는 이런 소비자 후기도 있었어요. 네. 오랫동안 제대로 만든 블렌더를 찾다가 발견한 리킵의 BS5는 성능과 디자인 면에서 최고였다. 최고의 성능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가격대를 지닌 BS5에서는 저속에서도 강력한 힘으로 얼음을 분수하면서 소음을 최소화한다. 강력하게 추천한다. 네. 자, 리킵 BS5의 장점. 2.7마력과 25,000rpm으로 조용하지만 강력한 블렌딩을 제공합니다. 자, 단단한 얼음이라도 순식간에 빙수가 됩니다. 또 팔면 입체 블레이드로 식재료를 더욱 빠르고 잘게 분수해서 요리 시간까지 확 줄여줍니다. 국내 유일의 트라이탄 소재 용기인데요. 트라이탄이란 투명한 유리와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의 장점을 결합한 친환경 재질입니다. 충격에 강하고 열에도 쉽게 변형되지 않고요.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김용민닷컴에서 이 성능 최고의 성능에 더해서 또 하나의 장점 가격이죠. 가격. 예. 자, 리킵 BS5의 정상 판매가는 29만 8천 원입니다. 비싸네요. 근데 2019년에 거래된 중고나라의 거래 완료 가격이 16만 원. 자, 근데 김용민닷컴. 설마 중고나라 비슷한가요, 가격이? 중고보단 조금. 조금 높나요? 16만 9천 원에 모십니다. 진짜요? 16만 9천 원 비싸네요, 중고보다. 네, 그렇습니다. 야. 16만 9,900원. 이런 가격이 나올 수가 그렇습니다. 있나요? 조용하지만 강력한 믿을 수 있는 100% 국내 제조의 대한민국 브랜드 리킵의 프리미엄 블렌드 BS5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고나라에 이거 올리신 분들 지금 깜짝 놀라셨겠어요.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가격 다시 올려야겠네. 너무 싸게 팔아서. 예. 자, 요즘 한번 보여주세요. 리킵 네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로가 좋을까요? 오른쪽으로. 오, 와, 뭐야? 순식간이네. 되게 조용하네요. 뭐야? 벌써 이렇게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갈린 거야? 방금 보셨죠? 얼음하고 딸기. 자, 어이구 세상에. 아이고, 자, 이게 아주 딸기가 아주 싱싱한 딸기에다가 싱싱한 얼음을 넣었었어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얼음이 아주 잘게 갈리네요. 잘게. 이거 잠깐 돌렸는데 이렇게 뭐. 한 5초도 안 돌리잖아. 그래요. 3초 돌린 것 같은데? 어이구 어떻습니까? 예. 딸기도 맛있는데 딸기도 파시는 건가요? 딸기는 안 파는 거군요. 근데 얼음이 마치 빙수 갈려 나오듯이 굉장히 잘게 돼서 원래 이런 거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면 왜 저 얼음 갈아서 해주는 그런 거 하면 그 믹서기 되게 비싼 거 쓰잖아요. 그렇게 막 박스 씌워놓고 막 엄청 시끄러운데 그러니까 그 1분 동안 확 돌리면서 하도 엄청 시끄러운데 지금 소음이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방송 중에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잘게 얼음이 갈리네요. 사실 저 믹서기 소리 때문에 아침에 저도 깨거든요. 뭐 갈아준다고 해서 제가 아내한테 부탁했죠. 뭐 갈지 좀 마, 아침에. 잠 깨니까. 예. 부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건 진짜 안 깨겠네요, 잠이. 좋습니다. 옆에서 갈아도 소리가 그러니까요. 예, 그래요. 자, 리킵 프리미엄 블렌더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정치현안도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장 핫한 이슈는 그 강서갑입니다. 강서갑. 이 금태섭 의원이 이렇게 또 낙천이 됐는데 그 양반이 검찰 개혁 관련한 법안을 이제 민주당이 강제 당론으로 찬성 강제 당론으로 했는데 기권을 했단 말이죠. 예. 이렇게 해서 강서갑의 유권자들로부터 말하자면은
꼭 그것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좀 비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민 변호사님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하나는 네. 소신을 지키는 정치인이다. 예. 또 하나는 당론을 그 위반한 배신자다. 네, 이 두 네. 가지 관점이 있는데 네. 저는 후자 쪽에 좀 가깝게 봤습니다. 어. 그러니까 소신을 지킨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정치인에게 매우 중요한 그럼요. 덕목인데 예. 그 소신을 지키는 것은 당론을 정할 때 지키는 것이죠. 당론을 정할 때 피 터지게 싸워야죠. 거기서. 그렇지. 예. 피 터지게 싸우고 내가 다수결에 졌으면 설득 못하고 졌으면 다수결에 승복해야 되거든요.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그게 바로 조홍천 의원이 선택한 거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죠. 그러면 당론에 수긍하고 가야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합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혼자 뒤집겠다. 나만 뭐 내 소신만 지키겠다라는 그런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제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모두의 검찰 개혁의 방향과 21대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쭉 하신 내용이 있는데 금태섭 의원의 주장은 저게 모두 이루어지고 나서 맨 나중에 그러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저런 정치작업이 다 되면. 네. 근데 그걸 지금 해야지 그거 외엔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었던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6년에서 8년 정도는 아예 분리 안 된 상태로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주장을 굉장히 우아하게 포장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태섭 의원이 주장하는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하려면 검사들을 옷 벗겨서 경찰청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말 주정대로 하면 그렇게 돼야죠. 그럴 생각은 또 없어. 그럴 생각은 없으면서 맞아요.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해야지 무슨 공수처를 만드느냐라는 이런 논리를 펴가는 것은 사실 그 이론의 구성 자체도 사실 체계가 안 만들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금태섭 의원이 무리를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당연히 그럴 수 얘기하시는 있죠. 분도 계신데 그래도 당론은 네. 그거를 미리 하고 나서 마음을 이제 합친 다음에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게다가 또 정치인에게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신을 지키는 것이고 네네. 하나는 과제에 대해서 과업을 완수시키는 책임감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지금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소신을 더 크게 주장한 것처럼 끝까지 주장한 보여요. 거죠. 예, 예. 그러나 이 소신이 주장할 때와 책임이 더 우선될 때는 구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인류 역사와 역사에 반하는 아니면은 기본권을 우리 기본권 체계와 반하는 전혀 엉뚱한 것들이 미뤄질 때는 책임이 아니라 소신을 지키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방향과 긍정적인 방향에 맞는 발걸음인 것이면 세부적인 차이는 소신이 아니라 이 책임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을 자기도 동의했으면 검찰개혁의 방향성에서 세부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 우선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금태섭 의원 이야기 화제 만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오늘 방금 발표된 거잖아요. 네, 그 오늘 9시. 8시 55분에. 예. 따끈따끈한 뉴스. 내일 아마 또 뭐 뉴스에서 난리 나겠네요. 예. 지금부터 이미 뭐 친문 눈밖에 만나부터 시작해서 기사들이 도배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그런 식으로. 아니 근데 권리당원 투표는 어떻게 누가 어쩔- 지시할 어떻게 수가 할수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투표인데,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현역 의원이 자기 찍어줄 사람 권리당원을 그 동네에서 안 만났다 그런 건 뭐 할 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일반 국민 투표도 있지 않았나요? 일반 국민 투표 절반, 그러니까 여론조사 절반에 그 권리당원 절반인데 권리당원 그 동네에서 권리당원을 모으는 사람은 그 지역 국회의원밖에 없거든요. 네, 아니면 네, 네. 강선호 씨가 지금으로부터 1년쯤 전에 거기 들어가고 지역구 작업을 기반을 하고 다지는 있었으면 거죠. 모르겠는데 예, 그런 것도 아닌 네. 거고. 불과 7일이었대요. 불과 7일. 그러니까요. 일주일. 예, 맞습니다. 야, 그냥 일주일 만에 이게 엎었다. 강선우 후보의 승리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금태섭 후보의 패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금태섭이가 네. 단수 공천 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더 후보를 받겠다 해서 받고 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그렇습니다.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꾼다고 뭐라 그러고 안 바꾸면 안 바꾼다고 뭐라 그러고 뭐 어떻게도 뭐 맞출 수가 없어요. 글쎄 말입니다. 자, 그 김용민 후보님은 또 이제 요즘 관심사인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정당에 대한 그러니까 민주당의
권리당원 투표, 아니 당원 투표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신중론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비판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공직선거법의 개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켜 놓은, 완전히 훼손시켜 놓은 지금 비례한국당의 잘못을 우선 크게 지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이런 허점과 맹점이 있었던 것이 법 개정 당시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보완하지 못하고 이렇게 법 개정을 이뤄낸 뭐 민주당을 포함한 4+1의 반성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시 이제 얘기로 돌아오면은 이 공직선거법을 그렇게 만든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당제 국가에서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정책 정당이 나와야 되고 어떤 그 소수의 정당들도 나와서 국회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국민들의 정치 혐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길이거든요. 내 표가 사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치 참여를 멀어지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 표가 이게 정당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표다라는 걸 인식하면 투표율이 높아지고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노리고 석패율도 했었지만 뭐 그건 안타깝게도 예. 통과되지는 않았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그 비례한국당에서 이렇게 선거제도를 완전히 왜곡시켜서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민주당과 4+1에서 견제책은 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불가피한 선택으로 네네. 오늘 만들어야 한다. 예. 좋은 얘기 하셨더라고요. 이름이 갑자기 이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죠. 요즘. 어쨌든 그 원주에 출마하시는 분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이광재. 이광재 전 시장 강원도지사님. 도지사님이 아니 단식 경기인데 복식이 그러니까 두 선수가 나와가지고 아니 단식인데 어떻게 이걸 두 명이 대항을 못하니까 정의당한테 같이 뛰자 같이 뛰자 근데 안 뛴다 그러면 그럼 다른 데에서 한 사람 해가지고 동등하게 대결을 벌여야 되지 않느냐. 한 코트에는 두 선수, 다른 한 코트에는 한 선수가 지금 나오게 저긴 복식이 생겼다. 나왔고 나는 단식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맞춰야 되지 않느냐 비율을 뭐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비율을 그래서 진짜. 좀 그거 보면서 이거 대단한 풍자다 재밌었다 뭐 네, 그런 생각이 좀 그러네요. 들었었어요. 네, 예. 그래요. 하여간 참 암울합니다. 진짜 그러면은 우리 김용민 후보님 만약 국회 들어가신다면은 네. 이런 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선거제도 또 개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개편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건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요. 네, 본인 생각은? 원칙은 이런 겁니다. 네.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선거 제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사표가 되지 않고 충분히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정당 투표제를 도입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 원칙을 좀 지키는 선거제도로 갔으면 좋겠다. 21대 국회 구성하자마자 선거법 개정 논의 바로 시작해가지고 지역구 200개, 비례 200명 해서 400명을 국회 확 늘리고 네. 그리고 연동형으로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아니 병립형 어때요? 그냥 그 지역구 200석 따로 비례대표 200석 따로 그러면은 뭐 당 2개 3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연동형이 제대로 정당의 지지율을 반영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연동형을 고집할 거면 독일처럼 정원을 풀어놓고 더 많이 받으면 더 의석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는 거를 2021년에 합의해 놓으면 24년 되면 또 그 제도대로 그냥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선거에 임박해서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 늘리냐 어쩌고저쩌고 맞아요. 하시는데 근데 하여튼 뭐 이건 좀 진중하게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죠. 저는 이 방안이 어떨까 싶어요. 이 지역별, 네.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를 좀 없애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강원도에 뭐 10석, 뭐 경기도에 뭐 60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후보가 나와서 정당을 찍으면은 그 정당의 비례대표가 이렇게 적정선 이렇게 또 정해지고 득표율대로 순서를 득표율대로 가는 권역별 비례대표.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역구가 아니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통합해서 권역별로 와 그럼 경기 지역에서 예를 들면은 찍는 거는 정당이야 정당.
후보가 아니라 정당은 이제 비례대표 후보를 딱 정하고 공천 너무 빡세지지 않을까요? 예? 비례대표 정하는데 괜찮을까요? 정당별로? 전 이거야말로 다당제를 가능케 하는 요소가 아니겠는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다당제 꼭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까요? 제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정당의 쓴맛을 아니 그러니까 내게 다당제를 당을 더 많이 만들수록 예. 좋은 정치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죠. 아, 예, 그렇죠. 아, 예, 뭐 알겠습니다. 예, 웃겨보려고 했습니다. 예, 예. 네. 어쨌든 속은 시원하시겠습니다. 아, 그래. 예. 아니, 뭐 누구 깔라고 한 얘기 아닌데 그래요. 진위가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저기 그 선거법 개정은 이제 불가피해 보이고요. 저렇게 그 미래한국당이 장난을 치는 꼴 보니까. 아 미래한국당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미래한국당 얘기. 예,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저기 한선교하고 황교안하고 그 갈등설이 빚어지고 있는데. 황교안의 학교 후배예요. 성대 후배고 황교안이 엄청 믿어. 그래서 선교야 너 가서 좀 잘해줘 이렇게 공천 좀 잘해. 약간 비례대표. 그래서 선교- 한선교 이름이 미션 한이야. 미션한. 그랬는데 가서 독자적으로 지금 공천을 시작했죠. 공병호가 공천위원장으로 온 것도 뭐 이제 볼만한 사안이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꽂으려는 순번대로 꽂히지 않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당 내 민주주의를 해서 비례 순번을 지도부에서 정해준 대로 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 투표하겠다 이렇게까지 가는 지경이 돼서 근데 선관위가 또 그런 그 강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선관위는 명부를 정한 다음에 당원들에게 민주적인 절차로 찬반만 물으면 된다라고 유권에서는 해줬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한선교가 황교안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게 정말 웃기고 그래서 선거는 사실 우리가 잘하는 것의 10배 이상으로 남이 못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저 한선교 그래서 또 뭐 대구 가서 안철수를 만나였잖아요. 못 만나고 그것도 한성교 대표의 독자적인 생각인 거예요. 당연하죠. 예, 당연하지. 그렇게 예. 힘을 합치려고 한 거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제가 얼마 전에 곽동수 평론가랑 다른 프로그램에서 얘기 제가 들었는데 곽 선생님한테 미래한국당이 이참에 저 홍준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컷오프된 의원들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을 영입해서 지역구 공천을 내는 거야. 그렇게? 지역구 공천. 그렇지. 미래한국당이 공천 못하는 법 없어요. 그렇죠. 지금. 지역구 공천. 그럼 맞아요. 미래한국당이랑 미래통합당이랑 완전히 다른 정당이 돼서 선거부터 피해갈 수 있고 그렇지. 예, 저희끼리 한 그러네요. 농담이었지만 하여튼 그럴 정도로 지금 황선교 대표의 방향이 엇나가고 있고 그리고 김영호 국회의장은 사실 국회의장답게 되게 처신을 잘해서 양쪽을 다 쳐내고 그림을 그래도 꽤 많이 쳐낸 그림을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더 복잡하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공평하게 쳐냈죠. 그렇지. 공평하게. 여기 3명, 여기 3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정확하게. 근데 이제 예. 거기 역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선거는 다시 당대표는 황교안한테 오는데 시선이 넘어오자마자 공천 다시 해야 된다고 벌써 목리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아, 저는 그래서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지금. 그래요. 엄청 웃기게 될 것 같아요. 아, 참. 주광덕 의원 그 재판 네.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혹시 모르세요? 그 안경환, 그러니까 안경환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가 후보 시절 그러니까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개혁을 책임질 분이었는데 낙마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스캔들을 막 만들어냈지만 그중에 최고봉이 안경환 교수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 성폭행에 연루돼서 네. 학교에서 잘렸다는 식으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건 허위 사실로 드러났고. 항소심에서 3,500만 원의 벌금을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손해배상을 해주라고 주광덕 등 10명의 의원들이 나눠지게 된 상태인데 이게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걸 그 나와야 되는데. 이걸 제가 SBS 라디오에서 그 주광덕이 이야기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당시 하나고에서 저기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그 선생님 이름이 무슨 진 선생님이었나 하여튼 그 선생님 녹취를 방송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 장관 네네. 법무부 장관 네, 안경환 장관의 후보. 측근 예. 되시는 분께서 그 파일을 달라고 해서 보내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 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계속 한다는 게 사실 정말 남의 당이지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네. 꼭 청소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그 사람은 그거 진짜 상식밖에요. 거기는 안경환 장관의 아들. 네. 그 아들이 뭐 그냥 자연 그냥 그렇죠. 이름 없는 일반인인데 그 사람이
강간 누명을 쓴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치를 계속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졌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뭐든 던진다, 뭐든 네. 한다라는 이미지. 검찰들이 수사할 때 기자랑 짜고 자료 올려서 여론 압박하는 거랑 같은 비슷하죠. 동일한 네, 방법이라고 맞습니다. 봐도 무방하겠죠. 네. 걔 추강덕 씨는 그냥 검찰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아 그래요? 예. 아, 변호사 기업해야 되지 않나? 그런가? 죄송합니다. 네. 예. 말도 안 되는 말을 던졌습니다. 추미애 장관께서 안 받아주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예, 다시 들어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홍준표 대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 대구 출마한다고 나라 그랬잖아요. 걱정에 정말 밤잠이 안 오네 진짜. 그래서 저기 주호영 의원이 이제 이번에 불출마하는 수성 쪽에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뭐 점점 미래한국당 공천이 산으로 가고 있는 미래통합당 공천이 산으로 가고 있고 김종인 씨를 이제 다시 영입을 해가지고 수도권에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 양반이 공천권을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 일부 사실상. 공천권하고 선대위 임명권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하겠다. 예, 공약도 다 자기가 정해야 되고. 아니, 태용호 근데 뭐 꺼져라 이러고. 얼마나 남았다고.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 우리 그 김종인의 쓴맛을 본 청천회 의원을 모셨던 우리 김성애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2016년 3월 11일, 오늘이 3월 12일이잖아요. 그러네요. 1년 돼. 예, 그러니까 4년 전이네. 4년 전이 일인데 제 얘기는 선거를 한 달 남겨놓고도 이런 이 천변만화할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그때 D-36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33이든가 36이든가 예. 하여튼 그랬던 때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정치에 대해서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물론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고 그런 본인의 어떤 꿈과 비전이 있다는 건 저도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정치를 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세상 문제를 잘 모르는 상태로 막 함부로 했던 것을 저희가 그때 확인했던 거 아닙니까? 이분이 지금 또 근데 한편으로 원컨대 또 이번에 미래통합당 가셔서 큰 역할 해줬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들기도 그래요. 하네요. 태용호 꺼져라 이랬을 때는 좀 섬뜩하더라고. 이 양반이 강남 민심을 읽고 있구나. 그럼요. 네. 예. 강남에서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태일 거고 그 지역에 출마한 우리 김성곤 전 의원이 예, 쌍수를 들어서 뭐 지금 뭐 태용호. 이번에는 드디어 강남을 탈환해 올 수 있겠구나라는 꿈을 가져볼 만한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기 태용호 공천 확정 경축 더불어민주당 강남갑 지역에 경축. 예 이게 뭐 붙은 건 아니지만 예. 거의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는 그렇겠죠. 플래카드 아니 그래도 플래카드가 그분께서 이렇게 걸렸다는. 여기저기서 계속 찾는 이유가 그래도 그렇게 좀 찝어내는 약간 흐름은 잘 읽으시는 그런 건 좀 있나 봐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네. 돈 있는 사람 또 네. 이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류층들이 어떻게 해야 표를 찍는지 그 개념을 안 그 개념을 알고 근데 계시다. 사실 민주당이 왔을 때는 시너지가 났던 게 민주당의 이제 적극적인 지지층에 더해서 중간 쪽에서 좀 더 우쪽으로 간 사람들까지 좀 네, 데려온 그런 어느 정도의 역할은 있었는데 네. 이제 가보셔야 소용없지 그 동네 가셔서는. 근데 난 그 형님한테 굉장히 분노가 있었던 건 뭐냐면은 아니 당원으로부터 한 표도 얻지 않고 당 대표를 자임하고 다니고 공천권을 좌지우지하고 아니 예를 들면은 뭐 당원들로부터 그 표를 얻어서 당 대표가 됐다든지 뭐 그런 분이 공천권을 휘두르면 그래도 뒷말이 나오는데 아니 단 한 표도 얻지 않고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더니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하지도 말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해서 그냥 줄여서 김종인 대표라고 해달라. 아니 당원에 한 표도 받지 않고 대표가 됐어? 이런 분이 대표를 불리고 그 싶으신가 당에서 봐요. 꼭 필요한 예. 그 인재들을 다 모가지 치고 또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의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을 다 그냥 등 돌리게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예. 화가 났어요. 사실. 그때 이제 국민의당 돌풍이 있었죠, 진짜. 예. 그래. 그때 생각이 나네요. 예. 아 이제 거의 뭐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할까요? 예, 자 예. 우리 저 김용민 변호사님, 김용민 후보님 예. 나오셨는데 네. 저 우리 시청자분들 또 남양주 병 그렇습니다. 지역구의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충분히 하시죠. 충분히 해도 됩니까? 네, 아유 알겠습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예. 네, 전 짧게 하는 걸 좋아해서요, 근데. 제가 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동기는 검찰 개혁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서
입성하게 되면 검찰 개혁에 온 힘을 다할 것은 정말 모든 국민들께 약속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검찰 개혁만 하는 정치인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반면에 당연히 제 지역구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국회의원은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역의 대표이면서 국민의 대표인. 그렇지. 우리나라는 상하원 제도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 지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를 잘 해야 되고 둘 다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남양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금까지 그려보지 못했던 좀 새로운 그림 그리고 젊으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실천력 이런 것들을 정말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용민 변호사님하고 이 사상도 같고 또 지향점도 같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동지 애적 관계인 분들이 있습니다. 동기 누가 있습니까? 동기요? 예. 사법연수원 동기 대표적으로는 박주민 의원이 있고요. 박주민 최고위원. 네, 그리고 이재정 의원이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매우 박주민 이재정 예. 하니까 딱 떠오르시죠? 어떤 정치인인지. 몇 기신 거죠, 그러면? 연수원 35기입니다. 35기시구나. 네. 아, 고라인이시구나. 자, 박주민 그리고 이재정 그리고 김용민 세 분 다 민변에서 네, 활동하셨고 그렇죠. 열심히 하셨고 다 민변 차장 출신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이고 또 그래서 여러분 뭐 김용민이 어떤 정치를 펼치려고 하나라고 생각하면은 20대에 박주민, 이재정을 생각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예. 오늘 또 예비 후보로서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네. 부디 저희가 뭐 당락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렇죠. 당선되시라, 예. 뭐 낙선되시라 이런 말 하면 안 아이고, 되고. 좋은 결과는 알아서 잘 있으시면 뭐 이렇게 지지한다, 되나? 뭐 반대한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되고. 예. 예. 저희는 그냥 하여튼 4월에 활짝 웃으시고. 그렇습니다. 예. 낙선돼서 활짝 웃을 수도 있어요. 저도 활짝 웃었습니다. 예. 자, 그래요. 4월엔 활짝 웃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좋은 일 있으시길 예, 우리 바랍니다. 김용민 남양주병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두 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